독일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8조 원. 유럽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이 4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5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 국경 8km 앞에 한국 공장이 세워진 겁니다. 28년간 유럽 방산을 지배하던 독일 관료가 의회 청문회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 파울 레벨 하우스 3층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는 100년이 넘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국방장관들의 초상화가 일렬로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오크 나무 패널로 둘러싸인 청문회장에는 묵직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가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정면에는 국방위원 14명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아래 증인석에는 마이크 하나와 물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 하르트만, 독일 연방국방부 국제조달협력국 부국장. 아니, 정확히는 이틀 전까지 부국장이었던 사람. 28년간 유럽 무기 수출의 물기를 관리해 온 사람이 이제 의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복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손수건이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르트만 부국장. 국방위원장 클라라 바이스가 안경 너머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색 테 안경 뒤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수술대 위의 메스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전 부국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청문회장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연필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지만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턱에 힘을 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클라라 위원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68조 원입니다. 유럽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K2 전차 380대, K9 자주포 850문, 천무 미사일 1만 2천 발. 이건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닙니다. 유럽 방산 질서의 붕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마이크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14개의 레이저처럼 저를 관통하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간헐적으로 터져 눈이 부셨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처음이요? 네. 왜 우리가 졌는지를 설명하려면 왜 우리가 질 수 없다고 믿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클라라 위원장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깍지 끼며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드리죠. 처음부터 말씀해보세요. 저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청문회장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고 그 아래에서 제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독일 연방국방부 국제조달협력국. 이름은 길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독일이 만든 무기를 세계에 팝니다. 그리고 세계가 만든 무기 중에서 독일이 쓸 것을 고릅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문지기. 28년간 그 문을 지킨 사람이 바로 저 토마스 하르트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국방부에 들어온 건 33이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인리히 하르트만은 미넨 근교 아우크스부르크의 크라우스 마파이 공장에서 4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오파드 1 전차의 변속기 조립 라인에서 시작해서 레오파드 2의 파워팩 설계 검증까지 아버지의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톱 사이에 낀 금속 가루는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손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 전차의 역사가 아버지의 그 투박한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국방부 시험에 합격한 날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밀맥주를 따라주셨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항상 기계유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벽에는 아버지가 공장에서 받은 30년 근속 감사패가 걸려 있었죠.
토마스 독일 엔지니어링은 세계 최고다. 내가 앞으로 파는 건 무기가 아니야. 100년 독일 기술의 자존심을 파는 거다. 아버지가 맥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셨죠.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 아버지. 기술은 겸손해야 살아남는다. 언젠가 동쪽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가 나올 거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배워라. 두려워하는 순간 끝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독일 전차를 이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레오파드이는 세계 최강이잖아요. 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의 깊은 그늘이 서린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2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국방부에 들어온 뒤 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사실상 독일과 프랑스의 잔치였습니다. 전차는 독일 레오파드 2점, 자주포는 독일 PC-2000점, 전투기는 유로파이터, 프리기탐은 독일 MEKO 시리즈. 어디를 둘러봐도 메이드 인 유럽이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업체가 유럽 시장에 끼어들 틈은 단 1mm도 없었죠. 제가 과장이 되던 해에 첫 대형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네덜란드의 레오파드 2 전차 100대. 계약 금액은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고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동료들과 건배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이는 창가에서 마시던 그 샴페인의 쌉쌀한 거품 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후 10년간 그리스의 레오파드 2 170대, 터키의 354대, 스페인의 108대, 폴란드의 116대, 독일 전차가 유럽 대륙 구석구석을 뒤덮었습니다. 계약 건수가 올라갈수록 제 직급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과장에서 국장으로, 국장에서 부국장으로, 사무실도 3층 구석방에서 7층 코너 오피스로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브란덴부르크 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죠.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시아 업체에 유럽 계약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래서 그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끔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K1 전차를 독자 개발했다는 소식, K9 자주포를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K2라는 차세대 전차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건 결국 독일 기술에서 출발한 제품이었으니까요. 원조가 있는데 아류를 누가 사겠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년 가을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유럽 방산 전시회에 참석할 때마다 한국 부스를 지나쳤습니다. 메인 전시관이 아니라 구석 보조관에 배치된 작은 부스, 브로셔 몇 장과 전차 축소 모형을 올려놓고 서 있는 한국 직원들. 눈이 마주치면 반사적으로 밝게 웃으며 브로셔를 내밀었지만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지나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죠. 미안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유럽은 유럽제를 씁니다. 뒤에서 한국 직원들이 허리를 접으며 인사하는 게 시야 끝에 보였습니다. 어떤 해에는 그 부스 앞에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명함 한 장 건네지 못하고 돌아가는 한국 직원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찔리지도 않았습니다. 유럽 시장의 규칙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유럽 무기는 유럽이 만든다.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알아서 해라. 그게 28년간 제가 살아온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식한 건 노르웨이 때문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노후 자주포를 전량 교체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당연히 독일 PC-2000이 선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유럽 최고의 자주포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9을 선택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커피를 컵째 쏟았습니다. 서류 위로 갈색 커피가 번졌지만 치울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부국장님. 성능은 동급인데 한국이 40% 이상 저렴합니다. 게다가 납기도 우리보다 8개월이나 빠르고요. 에바 리히터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에바는 국방부 기술평가팀을 이끌고 있었고 저보다 19살 어렸지만 분석력이 뛰어난 후배였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 싼 게 비지떡이야. 두고 봐, 에바. 1년도 안 돼서 노르웨이가 후회할 거다. 유지 보수 비용이 올라갈 테고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노르웨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찬했죠.
나토 합동훈련에서 K9이 최우수 포병 장비로 선정됐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노르웨리 국방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어서 핀란드가 K9을 선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그 불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지만 억지로 무시했죠. 그건 자주포잖아, 에바. 전차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야. 레오파드 1을 대체할 전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에바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안타까움 같은 것. 지금 생각하면 에바는 이미 그때부터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차만은 독일의 성역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마지노선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노선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저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모든 것을 바꾼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3년 전 2월 하순의 새벽이었습니다. 아내의 전화에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TV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다가 화면을 보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며 카펫 위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화면에서 전차가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아파트 단지에 떨어지고 시뻘건 불꽃이 새벽 하늘을 갈랐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비명이 뒤섞여 TV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겁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30년 넘게 유지된 유럽의 평화가 하루아침에 깨진 겁니다. 동시에 직감했습니다. 유럽의 질서가 바뀐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 전화기가 폭발할 거다.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긴급히 전차가 필요합니다. 자주포도요. 방공 시스템도요. 가능한 한 빨리요. 하루에 2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전화에 첫 마디가 같았습니다. 긴급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28년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물량과 일정을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에 연락했습니다. 레오파드의 추가 생산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납품할 수 있습니까? 돌아온 답변에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하르트만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 평시 체제입니다. 냉전이 끝난 뒤 30년 동안 생산 속도를 줄여왔거든요. 숙련공도 부족하고 부품 협력사들도 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최소 3년에서 4년은 잡으셔야 합니다. 3년에서 4년. 저는 그 숫자를 메모지에 적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최신 전차를 만드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었으니까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는 생산이 종료된 지 오래였고, 영국 챌린저는 업그레이드만 겨우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우리밖에 없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시간이 걸리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폴란드에서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폴란드 국방부 무기조달국장 마치에크 야블론스키였습니다. 하르트만 부국장님. 폴란드는 현재 긴급하게 기갑 전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내일 당장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레오파드의 전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품받고 싶습니다. 수량은 최소 30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300대. 큰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팔꿈치를 책상에 기대고 볼펜을 돌리면서요. 야블론스키 국장님, 상황이 급박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레오파드는 세계 최고의 전차입니다. 최고의 품질에는 그에 걸맞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산 일정을 고려하면 첫 물량 인도까지 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년이요? 네.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독일제니까요. 레오파드는 40년간 세계 최강의 전차입니다. 4년을 기다려서 최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급하다고 이류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자부심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절박함을 이용한 오만. 야블론스키 국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정을 좀 당길 수는 없을까요? 2년이라도요. 우리 국경에서 러시아 전차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독일 방산의 품질 기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두르면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면 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4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참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듣기에는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급하게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존 속도로 만들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 28년간 우리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야블론스키 국장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독일 말고 어디로 가겠어요. 프랑스는 5년이라고 할 테고 영국은 전차 생산 라인 자체가 닫혀 있고 선택지가 우리밖에 없다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정기적으로 열리는 유럽 방산 조율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나토 본부 옆 유럽방위청 회의실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주요 방산 수출국 실무진이 모이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코를 감쌌습니다. 유럽방위청 특유의 오래된 카펫 냄새와 가죽 의자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가운데에는 각국 소형 국기가 꽂혀 있었고 벽면에는 나토 지도와 유럽 방위 산업 분포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디르크 셰퍼, 라인메탈 국제영업 전무, 금발의 넓은 어깨 187cm의 건장한 체구, 맞춤 양복의 손목시계는 항상 IWC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저와 20년을 함께한 친구이자 독일 방산 마피아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디르크는 입에 항상 시가 냄새를 달고 다녔는데 회의실에 들어올 때도 어김없이 그 톡 쏘는 냄새가 풍겼죠. 토마스, 오랜만이야. 디르크가 넓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디르크, 요즘 주문 밀려서 정신없겠네. 정신없긴. 폴란드만 해도 난리야. 레오파드 달라고 매일 전화가 와. 발트 3국에 핀란드까지. 디르크가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웃었습니다. 4년이라고 했더니 울상이 되더라고. 어쩔 수 없지. 갑자기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릴 수는 없잖아. 그때 디르크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토마스.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무슨 소문? 폴란드가 한국하고 접촉 중이라는 거야. 전차까지 포함해서. 한국.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요. 한국이 뭘 팔겠다는 건데 K2라는 전차가 있다더라. 자주포도 있고 다연장 로켓도 있고 패키지로 제안한다는 소문이야. K2. 그거 초기에 독일 파워팩 라이선스로 만든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자체 파워팩을 쓴다는데요. 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디르크 한국이 우리한테 기술 배워서 겨우 전차 만들기 시작한 게 몇 년인데 학생이 선생을 이기겠다고? 복사본이 원본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해. 디르크가 크게 웃었습니다. 너무 크게 웃어서 옆 테이블 사람들이 돌아봤죠. 그건 그렇지. 차이나 카피의 업그레이드판이 뭘 하겠어. 유럽에서 통할 리가 없어. 우리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편하게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브리짓 르클레르, 프랑스 넥스터 디펜스 부사장. 50대 초반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칼처럼 다려진 샤넬 정장 차림은 30대의 패기를 풍겼습니다. 유럽 방산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녀가 걸어오면 복도의 온도가 2도쯤 내려가는 것 같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신사분들, 즐거운 화제인 모양이네요. 브리짓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강했습니다. 비싼 향수였지만 결코 부드럽지 않은 차가운 향이었죠. 폴란드가 한국이랑 접촉 중이라는 소문 들었소? 브리짓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녀가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 전장에서 뭘 안다고. 전쟁은 우리 유럽 문명이 만든 거예요. 500년간 전장의 문법을 써온 건 우리라고요. 한국이 좋은 무기를 만들 수는 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유럽 전장을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기후부터 지형부터 전술 교리까지 전부 다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유럽 안보는 유럽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지난 70년간 나토의 근본 원칙이었죠. 디르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결국 현실을 직시할 겁니다. 나토 표준에 안 맞는 아시아 장비를 쓰겠다고? 탄약 호환의 통신 체계의 정비 매뉴얼까지 전부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면 차라리 4년 기다리고 레오파드 사는 게 나아. 브리짓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우아함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 폴란드가 한국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죠. 유럽 방산의 질서를 지키는 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니까요. 나토 내부에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유럽연합 조달 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디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필요하면 언론도 활용하지. 유럽 안보를 아시아에 맡겨도 되는가. 이런 기사 하나면 여론이 확 돌아가. 세 사람은 자신감에 차서 에스프레소를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보였지만 우리의 표정은 맑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한 목소리를 내면 유럽에서 우리를 이길 세력은 없다고요. 7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2주 뒤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오후 서류를 검토하던 3시쯤이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바로 보셔야 합니다. 비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사무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로이터 속보가 떴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폴란드 한국과 역대 최대 규모 방산 계약 체결. 총 규모 68조 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 몸이 자동으로 반응한 겁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바르샤바 폴란드 국방부 청사 앞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뒤로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합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K2 전차 380대 K9 자주포 850문,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미사일 1만 2천 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8조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왜 한국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방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독일은 4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5개월 안에 첫 납품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형제의 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28년간 유럽 방산 시장을 지켜왔는데 단 한 통의 전화를 오만하게 받은 것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디르크였습니다. 받자마자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토마스 뉴스 봤어? 봤다. 68조 원이야, 토마스. 68조. 우리 라인메탈 연매출의 2배가 넘는 금액이 한국으로 갔어. K2가 380대라고. 380대면 레오파드의 수출 역사 전체를 합쳐도 안 되는 물량이야. 디르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브리짓한테도 연락해. 내일 당장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해야 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유럽 방사는 끝이야.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너머로 베를린의 하늘이 잿빛으로 짙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아닌데도 사무실 안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3년 전 그 순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2블록 떨어진 프랑스 방산연합 빌딩 8층 회의실. 저는 디르크와 함께 급하게 파리로 날아왔습니다. 브리짓이 소집한 긴급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묵직한 향수 냄새와 에스프레소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프랑스 방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파리의 아연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죠. 타원형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디르크 셰퍼, 프랑스 넥스터 브리짓 르클레르, 영국 BAE 시스템즈의 유럽 담당 부사장 리처드 크로스비,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방산 부문 이사 마르코 비안키, 그리고 유럽 방산의 핵심 인물 5명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는데 분위기는 커피를 즐길 여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디르크는 시가를 만지작거리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리처드는 팔짱을 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브리짓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들었습니다.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68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380대, K9 자주포 850문, 천무 미사일 1만 2천 발, 유럽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입니다. 브리짓이 화이트보드에 68조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빨간 마커로요. 그리고 이 계약에 유럽 업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영국의 리처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히 놀랍습니다. 폴란드가 나토 동맹국을 건너뛰고 아시아 업체를 선택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탈리아의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난 70년간 유럽 국가가 전차를 아시아에서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디르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커피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놀라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4년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으로 간 거잖아.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야. 이걸 그냥 두면 도미노가 시작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러시아 국경의 나라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갈 거라고. 브리짓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 눈에 반사되어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해요. 지금 당장. 막는다고요? 이미 계약이 체결됐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마르코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답게 두 손을 벌리며요. 브리짓이 서류 파일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 안에는 빼곡하게 인쇄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브리짓은 이 자리를 위해 이미 준비를 끝낸 게 분명했습니다. 계약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행을 지연시킬 수는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폴란드 하나는 잃었지만 유럽 전체를 잃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요? 3가지 전선입니다. 브리짓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기술. 한국 무기의 품질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 결함 이력이 있어요. 초기 개발 단계에서 독일 파워팩을 쓰다가 자체 파워팩으로 바꿨는데 그때 열관리 문제가 보고된 적이 있거든요. 출력 저하 현상도 있었고요. 그걸 확대해서 기술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부에 배포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잠깐요. 에바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에바는 제 요청으로 기술 자문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 파워팩 문제는 10년도 더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그 이후로 자체 파워팩을 완전히 개량했고 현재 K2에 탑재된 파워팩은 독일 MTU 엔진과 동급 이상의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를 현재 진행형처럼 포장하는 건 기술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접근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디르크가 에바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브리짓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리히터 팀장님,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한번 문제가 있었으면 기술적 의구심은 유효합니다.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예요.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맥락 없이 정보를 제공하면 그건 왜곡입니다. 에바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디르크가 제 쪽을 흘겨봤습니다. 부하를 좀 통제하라는 눈빛이었죠. 에바, 괜찮아. 계속 들어보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바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브리짓이 다시 마커를 들었습니다. 둘째, 언론.
유럽 주요 언론에 기사를 내보냅니다. 프레임은 세 가지예요. 하나, 유럽 안보를 아시아에 맡겨도 되는가? 둘, 한국, 무기에 숨겨진 품질 리스크. 셋, 나토 표준을 무시하는 폴란드의 일탈. 저는 르몽드와 피가로의 인맥이 있고 독일 쪽은 슈피겔과 빌트를 활용할 수 있겠죠? 디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슈피겔은 내가 편집국장을 알아. 빌트도 가능하고. 셋째, 외교. 나토 내부에서 폴란드에 압력을 넣습니다. 비나토 표준 장비를 도입하면 합동훈련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비공식 채널로요. 리처드가 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영국 쪽에서도 외교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폴란드 대사관에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면 가능해요. 브리짓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역할 분담을 합시다. 기술 보고서는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언론은 각국이 자국 매체를 담당하고요. 외교 압력은 각국 국방부 채널을 통해서 2주 안에 첫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2주입니다. 저는 브리짓의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럽 방산의 질서를 지키는 거니까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업체가 유럽 시장에 들어오는 건 생태계 파괴나 마찬가지라고요. 70년간의 규칙이 깨지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에바는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빌딩 로비에서 에바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고 거대한 유리창으로 파리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잠깐만요. 에바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가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겠다고요? 10년 전에 해결된 문제를 마치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정당한 경쟁입니까? 그리고 언론 조작이요? 우리가 진짜 자신 있으면 기술로 경쟁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저는 에바를 바라봤습니다. 42살의 이 후배는 아직 순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니 순진한 게 아니라 정직한 거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순진하다고 치부했습니다. 에바, 이건 경쟁이 아니야. 전쟁이야. 유럽 방산 시장이 무너지면 독일 방산에 종사하는 10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30만 명이야. 그걸 생각해야 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야. 정보의 프레임을 조정하는 거지. 에바가 저를 3초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좋아, 그렇게 해. 저는 에바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28년 경력의 오만함이 42살 후배의 양심을 이긴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에바가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에바가 맞았어요. 브리짓은 말한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것도 군사작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일주일도 안 돼서 유럽 주요 언론에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에 첫 기사가 떴습니다. 폴란드의 위험한 도박. 검증 안 된 아시아 무기의 국가 안보를 막히다. 다음 날 프랑스 르몽드. 한국 K2 전차 파워팩 결함 이력. 유럽 전문가들 우려 표명. 그 다음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나토 동맹의 균열인가. 폴란드의 아시아 전략이 던지는 질문.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유럽 안보의 아킬레스건. 비표준 무기 도입의 위험. 마치 짜 맞춘 것처럼 매일 한 건씩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짜 맞춘 거였죠. 기사마다 익명의 유럽 방산 전문가가 등장해서 한국 무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K2 전차의 초기 파워팩 과열 문제. 한국 장갑 강판의 나토 표준 적합성 의문. 한반도 유사시 부품 공급 중단 가능성. 물론 그 전문가의 상당수가 브리짓이 섭외한 사람들이었고 기사에 인용된 기술 보고서는 브리짓의 팀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모니터링하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론이 우리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폴란드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야당이 국방장관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보수 언론이 한국 무기 도입의 리스크를 다루기 시작했죠. 하지만 브리짓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디르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토마스 브리짓이 한 발 더 나갔어. 뭔데? 폴란드 국방부에 직접 보고서를 보냈대. K2 전차 강철 품질 미달 보고서야. 한국산 장갑 강판이 나토 STANAG 4569 기준의 레벨 6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래. 특히 영하 30도 이하 극저온 환경에서 취성 파괴 위험이 있다고. 그게 사실이야? 디르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리짓 말로는 프랑스 군사연구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해. 검증된 데이터야? 디르크가 또 침묵했습니다. 4초. 5초.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토마스, 지금 중요한 건 데이터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야. 중요한 건 폴란드가 흔들리느냐 마느냐야. 이 보고서가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 퍼지면 반대파가 힘을 얻어 최소한 계약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와인의 떫은 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정당방위와 불공정 행위 사이의 경계선을요.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68조 원이 걸린 문제니까요. 유럽 방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브리짓의 공작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바르샤바의 보수 일간지에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에 숨겨진 위험. 우리 폴란드 군인들의 생명을 아시아의 미검증 실험에 맡길 것인가. 기고자의 이름은 은퇴한 폴란드 장성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브리짓의 네트워크를 통해 섭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참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표준 장비를 운용하는 국가는 훈련 시나리오 통합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거든요. 호환성 문제로 합동, 기동 훈련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브리짓이 나토 군사위원회 인맥을 통해 폴란드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상 협박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마치에크 야블론스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르트만 부국장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슬픔이 아니라 경로에 의한 떨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다고요? 야블론스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언론에서 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한국 무기 품질 미달 보고서가 우리 국방부에 직접 날아왔어요. 나토에서는 훈련 참여 제약 운운하며 협박하고요. 이게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야블론스키 국장님, 우리는 폴란드의 안보를 걱정하는 겁니다. 검증이 충분히 안 된 장비를 급하게 도입하면 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동맹국으로서의 우려입니다. 검증이 안 됐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습니다. K9은 이미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실전 배치됐습니다. 나토 합동훈련에서 최우수 장비로 선정됐고요. K2는 한국군에서 수년간 운용되고 있어요. 한국은 70년간 휴전선에서 100만 대군을 마주하며 실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르트만 부국장님, 검증이라면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이 마지막으로 실전을 경험한 게 언제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죠. 그건 자주포 이야기고 전차는 다릅니다. K2 전차는 아직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르트만 부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독일이 4년을 2년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1년이라도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희 국경에 러시아 전차가 있는데 4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싸울 수 있어야 해요. 부국장님은 그 절박함을 모르시는 겁니다. 독일은 안전하니까요. 러시아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하는 끊김음이 한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야블론스키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독일은 안전하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앉아서 위험에 처한 나라에게 4년을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브리짓의 강철 품질 보고서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폴란드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블론스키 국장이 나토 군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검증을 요청한 겁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 조사해 달라고요. 에바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폴란드가 나토의 공식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브리짓의 보고서를 나토 기술표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등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식 조사가 들어가면 보고서의 진위가 밝혀질 테니까요. 브리짓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브리짓 나토 공식 검증에 들어갔다는 거 알고 있소?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르트만. 제 데이터는 탄탄합니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확실해요. 브리짓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토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국방부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하르트만 부국장. 언론 기사고 보고서고 그런 건 다 필요 없네. 자네가 직접 폴란드에 가서 한국 무기를 실사하게.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허세인 건지. 알겠습니다, 장관님. 명을 받고 저는 에바와 함께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에서 바르샤바까지 비행시간은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약점을 찾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차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보고서를 올릴 생각이었죠. 에바,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 K2의 약점을 찾는 거야. 에바가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구름 위로 유럽 대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생각입니다. 부국장님.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보고하고 강점이 있으면 강점을 보고할 겁니다. 저는 에바를 흘겨봤습니다. 고집스러운 후배였지만 기술적 분석력은 부서 최고였습니다. 그게 에바의 장점이기도 했고 때로는 제게 불편한 이유이기도 했죠. 2시간 뒤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폴란드 국방부에서 나온 수행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용 차량을 타고 바르샤바 시내를 지나는 동안 창밖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벽면에는 우크라이나 지지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전봇대마다 스탠드 위드 우크라인이라고 적힌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읽혔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의 공포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중심부의 대형 전광판에 한화 디펜스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도 K2 전차 사진과 함께 한화 디펜스 폴란드, 함께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가 갈렸습니다. 우리 땅이었던 시장에 한국 기업의 로고가 버젓이 걸려 있다니.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바르샤바 근교의 폴란드 육군 기갑 훈련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5개월 만에 인도된 첫 번째 K2 전차 물량이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폴란드 육군 제1기갑 여단장 야누시 코발치크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단한 체구에 강인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군복 왼쪽 가슴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악수할 때 소나귀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하르트만 부국장님. 독일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코발치크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건 한국 속담인데 제가 한국 분들한테 배웠습니다. 그가 우리를 훈련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평원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고 그 끝에 표적 구조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면에는 아침 이슬이 남아있어 풀이 반짝였고 풀 냄새와 디젤 연료 냄새가 섞여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코를 찔렀습니다.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울림이었습니다. 레오파드의 거칠고 둔중한 엔진음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K2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 실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낮은 차체의 날렵한 포탑, 검은 복합 장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둔중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위용 있는 120mm 활강포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체 옆면에는 한글로 흑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이보다 차체가 낮고 컴팩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의 밀도는 한눈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육질의 야수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코발츠크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감정을 최대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게 턱에 힘을 주면서요. 외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능을 봐야죠.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발츠크 대령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훈련장 스피커에서 사격 개시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어와 폴란드어 안내 방송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K2가 엔진음을 높이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기가스가 뒤로 뿜어져 나왔고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거친 비포장 지형을 가로지르며 놀라운 속도로 달렸습니다. 흙먼지가 뒤로 거세게 퍼져나갔고 캐터필러가 땅을 파고들며 굉음을 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직업적 본능이었습니다. 레오파드의 최대 가속 시간과 비교하려고요. 에바가 태블릿에 뜬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거 시속 70km를 넘겼습니다. 지금 72km.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레오파드의 공식 최고 속도가 시속 68km인데 K2가 그걸 넘기고 있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서요. 코발츠크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K2의 국산 파워팩은 1500마력입니다. 레오파드와 동일 출력이지만 차체가 더 가벼워요. 전투 중량이 55톤으로 레오파드의 62톤보다 7톤 가볍습니다. 출력 대비 중량비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더 빠르고 더 민첩합니다. 이어서 사격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가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120mm 주포를 발사했습니다. 쾅! 귀를 찢는 포성이 훈련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지면의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2km 거리에서 이동간 사격입니다. 코발츠크 대령이 쌍안경을 들어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영중. 표적 정중앙입니다.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 K2는 달리면서 연속으로 포탄을 쏘아냈습니다. 포신이 사격 직후 자동으로 안정화되는 게 보였습니다. 차체가 흔들려도 포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발츠크 대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동 중 사격 명중률 97%. 10발 중 9발 이상이 정확히 표적을 타격합니다. 97%.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레오파드의 이동 중 사격 명중률 공식 수치가 93%입니다. K2가 그걸 4%포인트나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전차전에서 4%는 생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다음 시연은 자동 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K2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서 장전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레오파드에는 아직도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한데 K2는 3명으로 운용됩니다. 분당 발사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발츠크 대령이 무전을 했습니다. K2가 정지한 상태에서 연속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규칙적이면서도 빠른 간격으로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포탄이 발사될 때마다 지면이 진동했고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분당 10발입니다. 에바가 숫자를 확인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레오파드에 숙련된 장전수가 달성하는 분당 발사 속도가 6발에서 최대 8발. K2의 자동 장전이 그걸 가볍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기계는 지치지 않습니다. 인간 장전수는 30분 연속 사격하면 속도가 떨어지지만 자동 장전 장치는 100발을 쏘든 200발을 쏘든 같은 속도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피격 방어력 시연이었습니다. K2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시뮬레이션된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자 K2 차체에 장착된 센서가 위협을 자동 감지했습니다. 0.3초도 안 되는 순간에 방어탄이 발사돼 접근하는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탄을 자동 감지하고 요격합니다. 코발츠크 대령이 저를 슬쩍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레오파드에는 아직 장착되지 않은 기술이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레오파드에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하는 건 아직 개발 단계에 있었습니다. K2는 이미 양산형에 탑재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었고요. 에바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예상 밖입니다. K2의 기술 수준이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높아요.
능동방호 시스템만 해도 레오파드 2보다 최소 한 세대 앞선 기술입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의 신뢰성도 놀랍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K2와 레오파드 2는 동급이 아닙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K2가 앞서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인정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손에 들고 있던 메모장에 펜이 멈춰 있었습니다. 적을 게 너무 많았지만 적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K9의 분당 발사 속도는 최대 8발, 독일 BC-2000의 최대 6발을 상회했습니다. 사거리 40km로 동급이었지만 가격은 40% 이상 저렴했습니다. 천무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GPS 유도 미사일이 80km 거리의 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화면에서 표적이 폭발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 10m 이내, 미국의 하이마스에 필적하는 정밀도였지만 가격은 하이마스의 65% 수준이었습니다. 코발츠크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르트만 부국장님,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한국은 계약 체결 후 5개월 만에 첫 물량을 납품했습니다. 이미 3차 물량까지 도착했고요. 독일이 4년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5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경에 러시아 전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년 대 5개월. 이건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바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폴란드의 농촌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밀밭과 자작나무 숲.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에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납품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다. 왜? 제가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바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70년 동안 휴전선 너머의 100만 대군을 마주하고 살아왔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산 라인도 부품 재고도 인력도요. 갑자기 빨리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독일은 냉전이 끝나고 30년간 평화에 취해 생산 라인을 줄이고 숙련공을 해고하고 부품업체를 정리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안심하면서요. 군수 예산을 복지로 돌렸고 방사는 수출로 먹고 사는 사업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70년간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겁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그래서 항상 전시 체제로 생산할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겸손해야 살아남는다. 언젠가 동쪽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가 나올 거다. 아버지 그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실사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폭탄이 터졌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의 공식 검증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에바가 보고서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에바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좋은 의미의 창백함이 아니었죠. 부국장님, 나토 기술표 중국 검증 보고서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기술검증 보고서. 결론. 한국산 K2 전차 장갑 강판은 나토 STANAG 4569 레벨 6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며 영하 40도 극저온 환경 테스트에서도 취성 파괴 없이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함. 일부 항목에서 레오파드 2 장갑 대비 상위 등급의 방호력을 보임. 프랑스 넥스터 디펜스 측이 제출한 품질 미달 보고서는 데이터 왜곡이 확인됨. 비교 기준점 조작 및 테스트 조건 선택적 누락이 식별됨. 의도적 허위 보고로 판단함. 의도적 허위 보고. 6글자가 눈앞에서 번쩍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무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 브리짓의 보고서가 가짜로 판명된 겁니다. 그것도 나토 공식 기관에 의해서. 의도적 허위 보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에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경고드렸습니다, 부국장님. 처음부터 이 공작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아, 에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디르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창백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무실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마스, 큰일이야. 나토 보고서 봤어? 봤어. 브리짓이 끝장났어. 넥스터 주가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12% 폭락했고 프랑스 국방부가 내부 조사에 착수했대. 브리짓은 당분간 직무 정지래. 유럽 방산 전체 신뢰도가 바닥을 뚫고 내려갔어. 우리는? 디르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은 직접 보고서를 만든 건 아니니까 당장 법적 문제는 없어. 하지만 같은 편이었다는 건 업계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거야. 나토 내부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 신뢰를 잃었어, 토마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바가 경고했었죠. 처음부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고. 가짜 보고서와 언론 조작은 부메랑이 된다고. 처음부터 에바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토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요.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 36문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나토 검증 결과를 보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날 라트비아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공식 추진합니다. 그 다음 날 리투아니아, 사흘 뒤 핀란드는 K2 전차 도입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레오파드 1을 대체할 후보로요.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디르크가 경고했던 바로 그 도미노. 하지만 우리가 막으려고 한 짓이 오히려 도미노를 가속시킨 겁니다. 가짜 보고서가 나토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오히려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으니까요. 나토가 공식적으로 한국 무기의 품질을 보증해준 꼴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새로운 속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또 한국과 접촉했다는 뉴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바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뭔데? 일본 언론 기사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에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의 약진. 아시아의 자존심이자 세계 방산의 새로운 표준. 일본 언론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요. 한국과 역사적으로 가장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가 한국 방산을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은 아시아 전체의 성과다. 유럽이 아시아 무기를 편견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하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일본마저 한국 편을 든 겁니다. 경쟁국이 인정한 겁니다. 에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일본까지 인정했습니다. 아시아 내의 경쟁국마저 인정한 기술을 유럽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고립되는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예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변한 건 눈이 침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폴란드 서부 고르프 지역에 한화 디펜스 유럽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축구장 30개 규모의 부지에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합니다. 한국의 완전한 기술 이전을 포함하며 3,800명의 현지 고용을 창출합니다. 고르프. 그 지명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르프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국경에서 8km. 에바도 지도를 확인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부국장님, 고르프는 독일 오데르나이스의 국경에서 불과 8km입니다. 알아, 에바. 알아. 28년간 아시아 업체는 유럽에 발을 들일 수 없다고 자신하던 제 코앞에 한국 공장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것도 독일 국경 8km예요. 독일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서쪽으로 차를 타고 10분만 가면 한국 방산 공장이 보이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국방위원회가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68조 원의 계약을 잃은 책임자를 추궁하기 위해서.
그 책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이틀 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8년의 공직 생활이 A사 용지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크라우스 마파이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7층 코너 오피스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복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28년간 매일 걸었던 복도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한 발 한 발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비였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는 게 차갑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고르프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직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오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번아웃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번아웃이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국장님. 아니 하르트만 선배님. 에바, 오랜만이구나. 고르프 공장 준공식이 다음 주입니다. 알고 있어. 뉴스에서 봤으니까.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도 뉴스도 다 필요 없어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선배님이 28년간 지키려 했던 그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에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으려고 발버둥 쳤던 바로 그 공장의 준공식에 가다니. 패배를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배워라. 두려워하는 순간 끝이야. 알겠어, 에바. 같이 가자. 준공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에바와 함께 차를 타고 독일 동부를 지나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고르프까지는 차로 약 2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국경을 넘는 순간 도로 양쪽에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번갈아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르프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축구장 30개 크기의 부지 위에 거대한 공장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생산 라인이 들어선 메인동 3개, 부품 창고, 품질 검사동, 직원 교육센터, 그리고 공장 정문에는 2개의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 정문 위에는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화 디펜스 유럽 생산센터, 그 아래의 작은 글씨로 메이드 인 폴란드, 테크놀로지 바이 코리아. 에바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 국경에서 정확히 8km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공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 군 장성들, 현지에서 고용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각국 언론사 취재진.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그들이 한국 관계자들을 보자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레아, 코레아. 박수 소리가 공장 앞 광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에바가 말했습니다. 이 공장 덕분에 3,800명이 일자리를 얻었대요. 고르프는 원래 쇠락하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폴란드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곳이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학교도 새로 지어졌고요. 한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위에 정장 재킷을 걸쳐 입고 있었는데 손은 투박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손이었죠. 그가 서툰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죠? 네. 이 공장 생기기 전에 저는 2년 동안 실업자였어요. 아이 셋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와서 이 공장을 지었어요.
지금 저는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아이들한테 새 신발을 사줄 수 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유럽 방산의 질서를 지킨다며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준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연단 위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올라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조립이 완료된 천무 발사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메이드 인 폴란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폴란드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은 4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면서 우리를 고객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형제로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유럽 생산센터를 총괄한 박도연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연단 위로 한 남자가 올라갔습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한국인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체구였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공장을 짓는데 14개월이 걸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방해 속에서요. 광장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도연이 이어갔습니다. 가짜 보고서가 돌았고 언론에서 우리를 공격했고 나토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비자 문제를 겪었고 자재 수급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요. 폴란드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한 채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 뒤에 숨어있던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방해를 뚫고 해냈습니다. 가짜 보고서, 언론 공작, 외교 압력, 그 모든 걸 이겨내고 14개월 만에 이 거대한 공장을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유럽의 심장부에, 독일 코앞에. 준공식이 끝난 뒤 저는 잠시 혼자 공장 옆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날이라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독일이었습니다. 제 조국, 제가 28년간 지키려 했던 나라. 아버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동쪽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라고. 바람이 불어 풀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가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리고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배우는 대신 방해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바가 언덕 아래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선배님, 한국 측 박도연 본부장님이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 짓을 알고 있을 텐데 만나겠다고?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내부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박도연이 커피를 따라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손에도 흔적이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에 오래된 화상 자국.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앉으세요, 하르트만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방산 업계에서 선배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배라고요. 후배한테 진 선배가 무슨 선배입니까?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배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짜 보고서도 언론 공작도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요? 네. 28년간 지켜온 것이 무너지는 걸 보면 누구라도 발버둥 치겠죠.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습니까? 5개월 만에 첫 납품, 14개월 만에 공장 완공, 우리 방해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박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맨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1970년대에 설계도 한 장 없이 전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기술을 안 주니까 밤새 연구하고 실패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독일에서 기술을 배우기도 했죠. 솔직히 말하면 초기에는 독일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 위에 우리 것을 쌓았어요. 독일 파워팩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국산 파워팩을 만들었고, 독일 장갑 기술을 참고했지만 우리만의 복합 장갑을 개발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웠지만 스승을 넘어서려고 50년을 노력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박함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요. 그 절박함이 우리를 빠르게 만든 겁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속도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짜 보고서, 언론 공작, 나토 압력, 저도 관여했습니다. 직접 보고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박도연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르트만 선배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기름때 자국과 화상 흔적이 있는 엔지니어의 손, 아버지의 손과 닮은 손. 사실 제가 선배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공장에 독일인 기술 자문역이 필요합니다. 유럽 시장을 이해하고 나토 표준을 아는 사람이요. 선배님 28년 경력이면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저를요? 당신들을 방해한 사람을요?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방해한 사람이니까 더 좋습니다. 어디서 방해가 올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방어의 귀재를 우리 편으로 모시는 거죠. 저는 한참 동안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3달 만에 처음 웃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대로 논의하죠.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공장을 나오면서 에바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다, 에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뭔데요? 28년간 문을 닫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문을 여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에바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아우크스부르크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남쪽의 작은 묘지, 크라우스 마파이 공장이 보이는 언덕 위에 아버지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하르트만, 40년간 독일 전차와 함께한 엔지니어.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 묘지의 나무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묘비의 차가운 돌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기술은 겸손해야 살아남는다고. 동쪽에서 배울 날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라고. 멀리서 크라우스 마파이 공장의 굴뚝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왔어요. 우리한테 배워서 시작한 나라가 결국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독일 국경 8km 앞에 그들의 공장이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배우는 대신 방해했고 인정하는 대신 음해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렸습니다. 28년간 쌓은 경력이 겸손 하나를 못 배운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계약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100년 전통이 자부심일 때는 힘이 되지만 오만이 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묘지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사람들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저는 묘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래요. 독일이 4년이라고 할 때
그들은 5개월이라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가짜 보고서로 방해받으면서도 14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했고요. 저는 28년간 많은 약속을 했지만 정작 아버지와의 약속, 겸손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지만 털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지키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우고 폰을 꺼냈습니다. 박도영 본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본부장님, 토마스 하르트만입니다. 그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 물론이죠, 선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동쪽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국방부 관료가 한국 방산에 무릎 꿇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국방부 관료가 한국 방산에 무릎 꿇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 땅에서 일군 기술이 이제 유럽의 심장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